안녕하세요. 이제 빗달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오늘 문의를 주신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를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서 어저께 제가 이제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제 매수가 이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하면서 오늘 두산중공업이 시초가가 한 12%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예상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11%가 이제 VI VI가 발동되는 11% 정도 시작을 했었죠. 11점 몇 프로, 12%에 시작을 하고 한 번도 이제 하락 없이 바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0.2% 정도 스타트를 해서 이제 상한가까지 갔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오후장까지 가서 결국은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가게 되면 위에서 이제 대량 어느 정도 일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 갔네요. 이제 그분들이 됐고. 그래서 시초가를 두산중공업을 공략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한 30%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을 거고,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은 오늘 매수해서 이제 오늘 매도를 했고, 기존에 있었던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을 기존에 이제 문의하신 분은 이제 이 5,500원대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들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기존에 새로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 분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듣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우선 어저께 말씀드린 내용부터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린 대로 오늘 시초가 12% 상승하고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하락하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제 10% 하락을 해서 그래 놓고 이제 오늘 이제 한 4%, 한 5%, 마이너스 한 5.4%까지 하락을 시켰다가 이제 다시 종가를 시초가 어저께 종가를 지켰죠. 이제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두산도 보유를 하고 있었었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보유를 하고 있었었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두산과 두산 인프라코어, 제가 이제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건 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이 어저께 시초가가 0.9%, 이제 1%대도 안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단기 매매로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산이 중공업이 1등으로 이제, 거래량을 달고 이제 상승 중인데 전혀 미동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상승을 하자마자 거의 한 3, 4%대에 그냥 바로 대전량 다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했고 수익을 실현한 거죠. 이제 한 7, 8%에서 8, 9%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으네요. 이제 수익을 실현을 했고,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마이너스 3.27%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래량도 좀 없었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못하게 되면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제가 매수한 단가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한 단가 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을 보통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VI가 걸려있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하락하기 스타트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동일하게 저도 거의 전 종가 정도 좀 왔을 때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아는 저는 이제 보유하는 게 없고, 두산중공업도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 시초가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들어갔고, VI가 풀리자마자 바로 매수를 했고, 그냥 그대로 이제 상가로 직행을 했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분들인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는데,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두산인프라코아가 제가 예상했던 7,600원대 이 부분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한 후에 다시 재돌파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판단했는데 반대의 어떤 패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저는 당분간은 보유할 생각이었고, 만약에 재차 어떤 이제 호재가 나와서 이제 상승을 한다면 7,600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게 지지선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아마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매출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뭐 어떤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어렵고, 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향이죠. 중국의 이제 건설 장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굉장히 그런 쪽에 대규모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그 활성화 시키겠다고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들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거에 대한 수혜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고는 있지만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한 40~50% 정도 감소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런 상태로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주가적인 상황으로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그냥 바로 전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했고, 주식회사 두산도 그대로 이제 시초가가 너무 낮게 시작을 했죠. 한 2~3% 정도에 시작할 줄 알았는데 시초가가 거의 0.12%에서 시작을 하길래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바로 매도를 했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었어요. 처음서부터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매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두산중공업을 지금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걸 매수를 하셔야 되느냐, 아니면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두산중공업을 향후 전망과 매수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제 이 부분들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원전 관련된 쪽은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해요.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발전 플랜트 기자재, 이제 플랜트 서비스 쪽으로 원래 두산이 이제 성장을 해왔던 회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잘 해왔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겼죠. 두산건설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2013년서부터 두산에만 아마 손실이 발생된 게 한 2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건설의 부실과 이제 그분들로 발생된 유동성 문제가 이제 한 4~5년 전부터 계속 발생이 됐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에 관련돼서 유동성 부분들의 채권단이 한 3조 정도를 자구하는 마련을 하라고 요청이 왔었던 거였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놓은 게 이제 풍력이었었죠. 이제 풍력인데, 이제 풍력 관련된 쪽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하죠.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한 작년 기준에서 한 6,600억 정도 풍력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1조 매출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큰 무리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보는 거는 그걸 하기 전까지 일단은 유동성을 해결을 해야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수익이 발생이 될 때까지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분들인데, 이게 채권단과 조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들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인 이제 전기차 핵심 소재 동박 부분이었죠. 두산 솔루스도 이제 매각을 하겠다. 매각 가치는 한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이제 그린딜 정책이 이제 해상 풍력을 2030년까지 12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했죠. 근데 두산이 이건 두산 홈페이지인데, 이제 두산 홈페이지 자체로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12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18년 기준 했을 때 두산이 해왔던 정도의 어떤 운전해왔고 여태까지 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없잖아요.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부분들만 조금 만약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경쟁력은 아직은 부족한 상태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여야 이제 해외에서 가능한데, 해외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원자력으로는 유명하지만 풍력에 대해서는 아직 레퍼런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원전이든 해상풍력이든 풍력이든 모든 분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와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채권단도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그분들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겠죠. 이제 이런 분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유동성 관련해 이제 3조 채권 관련된 계획 아니었었죠. 이제 두산건설 부실 때문에, 두산건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금호그룹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 때문에 거의 지금 유동성 이후로 이제 거기다 이제 아시아나항공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금호그룹이 굉장히 위험에 빠졌죠. 그 다음에 두산건설을 인수했던 이제 두산그룹도 그것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고, 두산 위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두산건설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가치를 평가를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동력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솔루스 매각 7, 8천억 정도, 그럼 한 1조 정도는 일단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근데 2조 정도를 해결하려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려면 그쪽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할 텐데 중국 회사들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아마 건설 관련된 모든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핵심 내용들이 다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분들의 기술 유출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를 시켜주면서 정부가 만약에 풍력 쪽에 이 분들을 이렇게 원전에 대한 분들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두산 쪽에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좀 있었었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야권 쪽에서는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경제지를 통해서 많은 비판을 좀 했었었고, 근데 어찌됐든 그 풍력 쪽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되어준다면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기간 동안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채권단하고 협의가 될 거냐, 그 다음에 무조건 정리를 많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많은 지금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유예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 지금 이제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차트로 이제 돌아가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매출이 한 15조, 16조 가까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한 1조 가까이 되죠. 근데 당기순이익이 적자죠. 계속 많은 이제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 때문에 채권단이 이제 재촉을 하는 거였고, 근데 이게 유동성 문제가 문제가 발생된 한 5년 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였었고, 거기에 이제 두산건설이 가장 큰 걸 차지했었죠. 2조 가까이 이제 쏟아부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두산건설은 이제 매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 매각을 하게 되면 이제 1조 정도는 이제 되는 부분들이니까. 다만 해상풍력 쪽에서 실제적으로 뭐 영암이나 이런 문제 좀 되고 있지만, 대규모 이제 해상풍력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잖아요. 그분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분이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민원의 문제가 있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협의가 될 수 있어도 지역 주민들이 동의가 돼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지지부진일 가능성이 높죠. 유럽은 굉장한 부분들을 많이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해상풍력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 바다에다가 만약에 건설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분들은 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제 만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만 12기가 왔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두산중공업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분들이 현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보고 갈 생각이라면, 저는 지금 이제 이미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시에 한 50% 정도 매도를 하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약간 우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부분들에서 좋은 호재가 발생이 되면 다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50% 물량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 물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길게는 한 달, 적게는 한 10에서 한 15일 정도를 보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는 이제 구조를 좀 선호하는 쪽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단은 좀 정리하는 쪽을 먼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한 50%든 60%든. 그 다음에 충분히 시간이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하는 거고, 두산중공업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상을 어디다 이제 만드냐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쪽이 아닌 해상에 이제 설치를 하고, 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가 어떤 구체적인 안이 돼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된다면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